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또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의 준비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상해보험, 암보험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예상 못한 사고,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부담이 크고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암 치료비에 대해서 이 암 치료비는 어떻게 대비해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자세하게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세 분의 보험 닥터와 함께 할 겁니다. 가장 먼저 함께 해주실 첫 번째 보험 닥터를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 닥터 화면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 한울본부의 신정식 지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모든 고객님의 삶 속 불확실한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오랫동안 집중해온 신정식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점장님과 함께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정식 지점장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지 첫 번째 이야기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정식 지점장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보험 준비의 원칙과 준비 전략입니다. 보험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점장님과 이야기 나눌게요. 지점장님,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험은 하나, 두 개 아니면 또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가입도 하고 있을 상황이실 텐데 아직까지도 준비 안 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보험을 준비할 때도 원칙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보험을 준비할 때는 체계적인 기준과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필요한데요. 네. 본격적으로 해당 원칙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보험의 기본적인 개념과 역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험이란 불확실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네. 이 정의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불확실한 위험과 경제적 손실입니다. 먼저 불확실한 위험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발생 여부 자체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말하는데요. 다음으로 경제적인 손실이란 사고나 질병과 같은 위험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이 발생하거나 소득 활동이 제한되어 벌어야 할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네. 이러한 손실은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불확실한 위험은 발생 시점과 대상, 손실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핵심 요소이며 경제적 손실을 개인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왜 개인에게 보험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자, 이렇게 기본 원칙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두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네네. 불확실한 위험과 그리고 경제적 손실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야 된다. 그럼 이것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네네.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해당 위험은 보험을 통해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위험은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발생이 불확실하지 않고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굳이 보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지출이나 예비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발생이 확실하고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 자금이나 자녀 교육비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발생하고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영역은 위험 대비 목적의 보험보다는 연금보험이나 장기저축성 보험을 통해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처럼 위험의 성격과 손실 규모에 따라 보험의 역할과 준비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반대로 발생이 불확실하고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보험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 감기나 가벼운 타박상과 같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더라도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보다는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우는 발생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매우 큰 위험입니다. 네네. 암, 뇌혈관 질환 치료, 심장 질환 치료와 같은 중대 질병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위험은 발생 시 치료비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가계에 큰 재정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후의 장기 요양에 대한 위험 역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고요. 장기 요양은 발생 시점과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개인이 감당하기보다는 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까 뭐 사분면으로 그림으로도 봤는데 결국에는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황. 네네.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클 경우, 그 경우에 이제 보험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연령대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경제적 손실 규모가 뭐 젊은 시절인지 아니면은 이제 은퇴하고 노년층이 됐을 때, 뭐 이런 케이스가 또 연령대별로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차별화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연령층에 따라 불확실한 위험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의 형태와 규모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이를 고려한 맞춤형 보험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는 개인의 나이에 따라 생활 구조, 소득 구조, 그리고 건강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이에 따라 보험 설계의 관점에서는 개인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바로 사회초년생이 있고요.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그리고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은퇴한 경우인데요. 이 세 유형 같은 경우는 각기 직면하는 위험과 재정적 부담의 성격이 다르므로 보험의 목적과 우선순위 또한 달라지고 그렇겠죠. 있어요. 네. 먼저 사회초년생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충분한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비교적 작은 위험에도 재정적인 타격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한 질병이나 이제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 상실에 대한 위험을 함께 고려할 보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 암 진단을 받게 될 경우 치료 과정에서 휴직이나 근로 중단 상태에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고정적인 생활비 부담은 계속되는 반면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에 치료비 자체뿐만 아니라 소득은 보존할 수 있는 진단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사회초년생에게는 진단시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생활비와 치료비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비 중심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고액 치료비에 대비한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장의 건강 문제나 사망이 곧바로 가족 전체의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질병 발생 시 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중단에 대비한 진단비 중심의 보장이 여전히 중요한데요. 더 나아가 이 시기에는 조기 사망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장의 사망은 남은 가족의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 가족 생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은 평생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합니다. 이러한 목적에는 종신보험보다 20년 내에 보장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정기보험이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아까 구분을 해주셨어요. 사회 초년생 아니면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더 은퇴를 앞두거나 아니면 아예 은퇴하신 분들 이런 케이스는 그러면 보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은퇴를 약 10년 정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보험 가입보다 기존에 보유한 보험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이 시기에는 보험을 새로 늘리기보다는 현재 보장의 적정성과 유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특히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이 있다면 향후 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납입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납입 완료 후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을 유지할 수 있어 은퇴 이후에 고정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연령층은 은퇴 전후에도 소득 상실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진단비 보장이 부족하다면 10년 기간형 진단비 추가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더불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발병률이 높은 시기이므로 고액 치료비와 장기 요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일정 수준의 자산을 모아둔 상태라면 이 자산을 지키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 재무 목표가 되는데, 보험은 단순히 위험을 대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누적된 자산을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 상실의 위험보다는 장기 치료와 장기 요양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다른 연령층과 달리 진단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치료비와 장기 요양비를 중심으로 한 보험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고액 지출을 대비하는 것이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연령별로 저희가 뭐 어쨌든 구분을 좀 해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보험을 가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나의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뭐 네. 연령대별로 파악을,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또 불확실한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위험에 놓여 있는지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기준으로 가지고 구분을 해봐야 될까요? 네, 보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네네. 하는데요. 크게 건강과 관련된 요소와 재무와 관련된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네네. 먼저 건강과 관련된 요소에는 개인의 가족령과 기저질환이 포함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앓았던 질환이 개인의 질병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건강 상태 역시 보험 설계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요소는 보험 가입 가능 여부, 보장 범위, 보험료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가족력이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직계가족이 앓았던 질환의 유무와 그 원인을 말하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3대에 걸쳐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일한 질병을 앓은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해 가족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치매 등과 같은 질환이 가족력에 포함된다면 개인의 건강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보험 설계 시 해당 질환에 대한 보장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저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 준비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면 이로 인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건강 상태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대한 보장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 설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 질병 발생 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건강관리와 치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은 장기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으면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월 소득의 절반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월 소득의 10% 내로 보험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정 수준으로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생활비와 저축 등 다른 재정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험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지점장님께 궁금한 게, 이 보험을 우리가 가입할 때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시는데, 그러면은 연령대별로 갱신형이 유리할지 비갱신형이 유리할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주신 질문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네. 어떤 분들은 갱신형 상품이 좋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비갱신형 상품이 좋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네. 보험은 장기금융 상품인데 가입 후 수십 년 동안 유지해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장점보다는 연령층과 재무 상황에 맞는 장기적 설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권장드리는 상품 유형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네. 젊은 층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갱신형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은퇴를 앞둔 연령층이나 장기적 보장 안정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비갱신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 선택은 연령, 재무 상태, 보장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우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갱신형 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이고요. 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보장을 받게 되며 해당 보장 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로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령 상승과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즉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시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변동 가능성으로 감안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비갱신형 상품은 가입 시 보험료가 확정되며 납입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시고요.
보장은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이후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갱신형과 달리 장기적인 보험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장점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상품의 특징을 고려할 때 사회초년생에게는 비갱신형 상품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사회초년생은 아직 건강 리스크가 비교적 낮고 장기적으로 소득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지만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장기간 납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보험료가 확정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재정 계획과 보험 유지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은퇴를 약 10년 앞둔 분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갱신형 상품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달리 이 연령층은 질병 발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금 당장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또한 갱신형 상품은 초기 보험료나 비갱신형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어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연령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즉, 은퇴 전후 연령층은 보장 확보와 보험료 부담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갱신형 상품이 효율적인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또 상황에 따라 갱신형이 유리한 케이스도 있고 비갱신형이 유리한 케이스도 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의 본인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정식 지점장님이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을 내가 더 새로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더 보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입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보험은 이제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조언이나 단편적인 정보만을 기반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구조의 보험을 갖게 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네. 즉, 보험은 개인별 연령이나 건강 상태, 재무 상황, 보장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해야만 실제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불확실한 위험과 경제적 손실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본인의 연령대에서 어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족력, 기저질환, 재무 상황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단순히 일반적인 보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점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가족력, 기저질환, 내 재무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전문가와 또 상담을 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길을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점까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 한울본부의 신정식 지점장과 함께 했는데요. 지점장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네, 또 감사합니다.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 닥터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소개해 드릴게요.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 한울본부의 김찬용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카금융서비스에서 VIP 총괄 한울본부 김찬용 팀장입니다. 제가 취미로 축구나 야구 등과 같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해
상해 관련 보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사고 이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해보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봤는데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미 생활 경험에서 우러난 또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김찬웅 팀장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지 두 번째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공개해드렸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또 김찬욱 팀장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상해보험이 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팀장님 여쭤볼게요. 네. 뭐 많이 이 경험이 있으시고 다치기도 많이 다쳐보신 것 같은데 저 이 단도직입적으로 상해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네, 상해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네네. 먼저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질병인지 상해인지 먼저 물어보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헷갈리셨죠? 네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병이란 내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상 증상이나 병을 말하는 것이고 상해란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 사고 시에는 항상 6하 원칙을 기준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상해보험에 조금 더 이제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상해보험의 보장이나 뭐 주요 특약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듣긴 했지만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해로 인해 병원을 오가는 분들이 실손의료비 특약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실손의료비 특약 외에도 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상해 관련 특약들로 이제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 입원비, 상해 수술비, 상해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깁스 치료비, 그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창상봉합술, 뭐 상해 MRI 및 CT 검사, 상해 통합 치료비, 그리고 최근에는 상해 통합 치료비라는 특약이 신설되어서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등 치료 목적이면 폭넓게 보장해 줍니다. 네. 계속해서요. 골절의 경우에는 약관을 특히나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골절 진단비는 모든 골절을 포괄하는 특약과 치아 파절을 제외하는 특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5대 골절이라는 특약도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두개골, 그리고 경추, 흉추, 대퇴골, 그리고 요추 골반. 5대 골절은 이렇게 몸의 중심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장이나 뭐 주요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어요. 5대 골절 이런 것도 저희 많이 고려를 하고 또 운동 많이 하시는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고 당하실 수 있는 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보장이나 특약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일반 분들이 시청자 분들이 이걸 다 속속들이 알고 잘 챙기질 못하세요. 그렇죠? 네. 네. 소비자분들이 잘 몰라서 보험금 청구를 가장 많이 놓치는 케이스? 그런 특약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대표적인데요. 후유장애. 네. 후유장애란 사고 이후에 신체 기능이나 그리고 신체의 손상이 영구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가입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특약을 의미합니다. 네네. 네. 대표적인 상해 후유장애 부위는 팔, 다리, 허리, 어깨, 손가락, 발가락 모든 신체 부위가 해당이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후유장애 특약은 3% 이상, 50% 이상, 80%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3% 이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후유장애를 아무래도 이게 개념을 쉽게
쉽게 이해한다거나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놓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해 후유 장애는 만약에 내가 청구만 하면 이거는 어쨌든 다 보장을 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 상해 후유 장애는 단순 통증만으로는 인정이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 안에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실제로 제한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를 일정 각도 이상 굽히지 못하거나 각도의 제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영구적 장애와 일시적 장애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심사 기준입니다. 네. 충분히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과 영상 검사 결과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네네. 세 번째는 서류 준비입니다. 네. 후유 장애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영상 검사 결과, 재활 치료 경과, 그리고 가동 범위 측정 자료 등 근거 자료들이 일괄성 있게 정리되어 있어야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후유 장애는 사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서 청구 가능하고 그리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심사, 가동 범위 제한 여부 검사 및 평가, 그리고 입증할 서류 준비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특약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근데 아까 설명을 해주신 막 여러 가지 특약들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게 상해 통원 치료비 이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특약인가요?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대다수가 잘 모르는 신설된 특약 중 하나인데요. 네네. 상해로 인한 다양한 진단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실 경우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세부적인 특약 내용으로는 진찰료, 처치, 그리고 깁스,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등 각종 검사와 그리고 주사, 물리치료, 그리고 재활치료와 침치료까지 상해 코드에 처방이 내려진 치료에 대해서 폭넓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최근에 신설된 좋은 담보이기 때문에 담보별로 1년의 최대 보장 횟수가 정해져 있고 네. 보통 1년에 15회에서 30회가 최대 횟수이고 회당 10,000원부터 최대 50,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담보 역시 가입할 때 고객님의 나이와 병력과 그리고 직업에 따라 보험사마다 최대 가입 금액도 보험료도 상이하므로 회사별로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이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뭐 특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 또 상해 통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새로 신설된 거라서 아마 또 적용을 하시거나 유용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상해 관련해서는 보험을 가입하거나 할 때 적용받을 때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직업에 따라서 이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들의 직업 급수를 좀 나누고 있고 네네. 그리고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장 가능한 이제 최대 한도가 그리고 달라지고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릴 의무 중 하나인 직업고지는 보험금 지급 시에 중요하게 판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직업을 보험회사에 고지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직업이 바뀔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지를 해줘야 된다. 그렇군요. 혹시라도 직업을 이제 허위로 고지하거나 과거 직업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고 시 보험금이 추가 징수되거나 지급되었던 보험금이 반환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가입을 하거나 직업이 바뀌었을 때도 잘 챙겨야 하고 이 상해 후유 장애 관련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개념만 설명하면 좀 시청자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상해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실제로 상담하시거나 있었던 케이스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 보험금 청구 사례가 가장 많은 세 가지를 예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겨울철 빙판길 낙상 사고입니다. 예. 네, 주로 출퇴근길, 그리고 지하 주차장, 그리고 계단, 마트, 그리고 등하원길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주요 진단으로는 손목, 발목, 인대 파열 및 골절, 그리고 갈비뼈 골절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례에서는 겨울철 마트에 가시다가 빙판길 낙상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례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네. 어깨와 허리 염좌, 그리고 뇌진탕 증세가 있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해 재활 치료비 특약에서 네 가지의 상해 항목으로 총 89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포츠 활동이 되겠는데요. 네네. 특히나 이제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이제 스키 타시거나 보드 타시는 그쵸. 분들이 네, 대표적인데요. 많죠. 이제 주요 진단은 ACL, PCL,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어깨 탈구, 척추 압박 골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관절 인대는 치료비도 크고 후유장애 발생률도 조금 높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분은 스포츠 활동 하시다가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셨습니다. 5일 동안 입원과 수술을 하셔서 입원비 15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상해 1호종 수술비에서는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인대 재건술과 2개의 나사 고정을 하셔서 이는 3종에 해당하므로 50만 원,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후유장애 청구를 하시고 가입 금액 1억에서 5%의 장애율을 인정받아 후유장애로 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시고 총 665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네.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블랙 아이스와 같은 위험으로 연쇄 추돌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교통사고는 자동차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나 마트 같이 차량이 이동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네네. 차량과 부딪히면 단순 접촉 사고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치료비와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 그리고 후유장애까지 상해 등급 판정을 기준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께서는 교통사고로 10일 동안 입원하시고 골절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상해 재활 치료비, 경증 진단으로 5만 원, 그리고 상해 입원비 30만 원, 그리고 골절 진단비 50만 원, 골절 수술비 200만 원을 받으셔서 총 285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병원비는 실손 특약에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되셨지만 생활비와 비급여 검사, 그리고 재활 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는 본인 부담이기에 상해보험을 잘 준비하셔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셨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다칠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보니까 실비를 통해서는 치료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또 이제 상해보험을 저희가 잘 들어놓으면 이렇게 또 우리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해 관련해서 자세하게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상해 보험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께 어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실까요? 네, 대다수 고객님들께서 이제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병으로만 보험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연세가 드실수록 관절 또는 근육의 노화 때문에 가벼운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 담보와는 다르게 상해 담보는 보험료 대비 높은 보장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특약들이 다수 있고, 그리고 질병 확진 여부와는 별개로 상해 담보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해보험 관련해서
예시를 좀 들려드리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고 또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 한울본부의 김찬용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오늘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보험 닥터와 함께 또 좋은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 한울본부의 이기찬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보험,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건강을 지키는 보험해결사 이기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기찬 지점장님과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또 이야기를 가지고 이기찬 지점장과 이야기 나눌지 세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눌 주제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지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지점장님 주변에서 뭐 보험 준비를 할 때 이 순환계 주요 치료비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꽤나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순환계 주요 치료비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특약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 우선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뇌혈관, 그럼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제 반복 지급하는 잠깐만요. 그런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네. 실제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순환계 질환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한 번 발병하면 재발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험 이야기를 할 때 암보험만큼이나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환계 질환 보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단순히 수술비가 중요하다, 진단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왜 보험회사들이 기존의 진단비, 수술비 외에 순환계 주요 치료비 특약을 새로 출시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순환계 주요 치료비 구체적인 이 보장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요 보장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보장이 있는지. 네, 대표적인 주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네. 수술 치료, 그리고 시술 치료, 중증 치료 및 집중 치료로 나뉩니다. 네네. 우선 수술 및 시술 중심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심장 질환의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 심장 판막 수술, 뇌혈관 질환의 경우는 개두술, 혈전 제거술 같은 고위험 수술이 대표적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개복 수술보다 스텐트 삽입, 혈관 확장술 같은 시술 치료가 훨씬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수술과 시술을 모두 보장하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 특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예를 들어 심장 수술, 혈관 수술, 중증 치료 이렇게 세 가지 치료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네. 각각 1,000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치료를 이 세 가지 치료를 받았다 하면 3,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제 동일한 치료를 받게 됐을 때에도 또 3,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시술이 있겠지만 심근경색 진단 후 스텐트 시술 이후 추가 시술이나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도 치료할 때마다 보험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의 이 순환계 보험의 구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기존 순환계 보험의 특징은 진단 시 진단금 1회, 그리고 수술 시 수술비 1회. 이후 특약들은 이제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 구조의 장점은 초기 치료 자금을 한 번에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재시술, 재입원 시 보장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진단금과 수술비를 모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고 2, 3년 뒤에 스텐트가 막히거나 다른 혈관에 문제가 생겨 추가 시술을 받게 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순환계 주요 치료비 특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혈관 질환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치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실제로? 반은 맞고 반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가요? 국가에서도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네, 산정 특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병원비 본인 부담률이 일반 환자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보험은 굳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요. 네.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요. 산정특례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질환별로는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용이 종료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뇌혈관 질환은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쵸. 네. 오히려 재발 관리, 추가 시술, 합병증 치료 등등 산정 특례가 종료된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급여 중심의 구조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산정 특례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치료 현장을 보면 심장, 뇌혈관 질환 치료에서 급여 항목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고급 영상 검사,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수 재료,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추가 치료 이런 부분들은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국가 지원이 있다고 해도 병원비가 영원히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급여 치료의 현실은 중환자실, 고난도 시술, 신의료기술 비급여
신의료기술 등등은 네. 다 비급여 처리로 되는데요. 순환계 질환은 갑작스럽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중환자실 치료비, 고난도 혈관 시술, 신의료기술이 적용되는 치료는 산정특례와 상관없이 환자 본인이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한 번에 수백만 원,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네 번째 한계는 반복 치료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네. 반복 치료 시 누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순환계 질환은 한 번 치료하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 추가 시술, 재입원, 장기 치료가 반복되는 병입니다. 한정특례는 한 번의 치료에 대한 지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료가 반복될수록 누적되는 비용까지 충분히 커버해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초기 치료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와 가족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 제도는 기본적인 안전망일 뿐이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산정특례가 최소한의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라면 순환계 치료비 특약은 치료를 선택할 때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보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에서 해주는 산정특례는 최소한으로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고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개인적으로 좀 준비는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순환계 주요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순환계 주요 질환 보험 준비할 때 어떤 걸 중요시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순환계 질환은 한 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는 네. 반복되는 병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진단금은 초기 자금 마련용으로 준비하시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장기 치료비 보완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갑작스러운 심장, 뇌혈관 질환에도 치료비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순환계 질환 관련해서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 한울본부의 이기찬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